신경계가 뭐였어? 신경계. 신경계는 뭐 하는 거예요? 역할이 뭐야? 소화계는 소화시키는 게 역할이고 뭘 전달해? 자극을 전달하고 명령을 내리는 데가 신경계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경세포 써줘도 맞는 말이긴 한데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뉴런이라고 한다. 뉴런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어. 아니 뉴런의 구조. 이렇게 생긴 애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눠? 가지돌기,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 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자, 요 가운데 핵 들어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뻗어나온 요 짧은 돌기들을 가지돌기라고 하고, 요 긴 거 전부 다 해서 축삭돌기라고 하기로 했어요. 기억나실까요? 가지돌기의 역할이 뭐야? 자극을 받아들일 거야.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자극 전달할 거야.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는요? 요거 읽어주시면 돼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핵이 있다. 요거 설명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 세 가지 배웠어요. 뭐 있었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있었고요. 감각뉴런이 뭐 하는 거야? 감각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전달해요? 연합뉴런으로 전달해주는 애야.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럼 연합뉴런은 뭔데? 자극적이고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맞아요. 밑에 다 써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극을 느껴요. 그래서 감각신경을 타고 온 자극이 어떤 건지 볼 거야.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운동할지 결정할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는 곳까지 연합뉴런에서 할 거야.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다 했어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랑 있고요.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운동뉴런은 뭐 하는데요? 운동뉴런? 운동신경인데 그럼 운동신경의 역할이 뭐냐고? 반응기관이 뭐죠? 근육 같은 데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운동뉴런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뉴런의 종류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감각, 연합, 운동뉴런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경로 하시면 자극이 맨 처음에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요. 우리 배웠던 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면 감각뉴런 타고 연합뉴런으로 갈 거예요. 중추신경계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운동뉴런 타고 반응기관으로 가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다. 요거까지 설명하실 수 있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뇌랑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뇌 구조까지는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커다란 요 부분 뭐라고 한다? 대뇌라고 한다. 대뇌의 역할이 뭐야? 고등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감각도 여기서 느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의식으로 하는 애들 대뇌를 거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것도 대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정신활동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두뇌 활동은 아니에요. 얘가 두뇌야. 두뇌 활동 아니고요. 정신활동이다 설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뇌는 뭐야? 체온, 체액 농도. 맞아요. 체온이랑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고요. 혈액의 농도로 쓰신 분들도 일단 맞다고 다 해드렸어요. 체온이랑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한다까지 설명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손뇌의 역할이 뭐예요? 손뇌? 운동에 중요해. 운동하는데 대뇌가 기본적으로 내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걸 조절을 할 거야. 근데 그거 세부적으로 같이 이야기해주는 거, 같이 조절해주는 거 손뇌가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균형 유지하는 거 손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름이 뭐죠? 중간뇌는 역할이 뭐야? 눈이랑 관련되어 있었어. 그래서 동공이랑 홍채의 변화 조절하는 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는 연수였어요. 연수의 역할은 뭐죠?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할 거야.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처럼 저거 멈추면 죽는 것들 조절하는 애가 연수였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뻗어있는 부분. 그림 여기까지만 있지만 밑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척수라고 한다. 척수는 뭔데요?
오케이, 그럼 척수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요. 척수의 역할 물어보시면 요 뇌랑 말초신경들 다 뻗어 있을 거예요. 그쵸? 말초신경 사이에서 척수를 거쳐서 거기로 갔다가 왔다가 할 거라는 거야. 연결 통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내려가 볼게요. 말초신경계 하면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위쪽에서 봤던 감각뉴런, 운동뉴런은 말초신경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말초신경계 하시면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몸에 퍼져 있어요. 손가락끝, 발가락까지 퍼져 있는 게 말초신경이고, 그래서 중추신경계랑 온몸을 연결한다. 자, 감각신경 하면 역할이 뭐라고? 감각신경의 역할이 뭐였어? 감각뉴런의 역할이 뭐였어? 자극을 좀 받아들이고 감각기관에서 자극 받아들이면 그걸 누구한테 전달해줘? 연합뉴런. 연합뉴런. 우리 여기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감각신경의 역할이야. 그쵸? 자극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게 감각신경 역할이고, 운동신경의 역할은 뭐야? 운동뉴런 역할 뭐라고? 감각기관 전달하는. 감각기관? 감각기관이야. 반응기관에 전달할 거야. 누가 명령을 내렸어? 연합뉴런. 연합뉴런. 여기서 중추신경계 해주시면 되고, 중추신경계가 명령을 내리면요, 그 명령을 근육 같은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게 운동신경이에요. 오케이? 연합뉴런 하면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종류가 연합뉴런인 거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은요, 여기서 이렇게 써놨긴 한데 사실은 거의 같은 거긴 한데, 감각뉴런은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건데 요거는 혼용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연합뉴런이랑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말하는 거고, 뇌랑 척수를 이루는 게 연합뉴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랑 척수를 이루는 뉴런의 종류가 연합뉴런이다. 오케이? 요거는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응. 자, 그리고 말초신경계,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 말고도 자율신경이란 친구도 있어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자율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기본적으로 신경계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대뇌의 역할, 명령을 받아야 돼.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게 의식이야. 근데 대뇌 명령 없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대뇌 명령이 필요가 없어. 자율신경은 일단 첫 번째 교감신경 있고요. 두 번째 부교감신경 있어요. 그리고 대뇌 명령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대뇌 명령 안 받고 조절하는 게 뭐냐? 내가 팔 근육 움직이고 다리 근육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는 건 내 의지대로 하는 거죠. 근데 위장이랑 심장 같은 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심장박동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힘줘서? 아무도 안 돼요. 그쵸? 그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의 차이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로 만들어줄 거야. 자, 혹시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여기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한 명도 없지? 그러면 고양이들 사냥놀이 할 때 눈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영상이나 눈 어떻게 돼? 까만 자위가 엄청나게 커져요. 맞아요? 엄청 커지거든, 사냥놀이 할 때. 그러면 걔가 사냥할 때 긴장하겠니? 아니면 되게 늘어져 있겠니? 긴장한 상태겠죠. 긴장한 상태에서 동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긴장한 상태에서 동공 크기 확대되고요. 안정 상태에서 축소돼요. 오케이? 그래서 고양이들 오히려 눈 사납게 돼서 쉬고 있을 때 되게 편안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동공 크기가 되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가 안정 상태라서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긴장하면 호흡 빨라져? 아니면 느려져? 엄청 긴장했어. 뭐 혼나러 갔어. 선생님한테 불려갔어. 그럼 숨 빨라지지 않아요, 좀? 아닌가? 호흡 운동이 촉진돼요. 긴장 상태에서 숨이 빨라져요. 호흡 운동 촉진되고, 안정 상태에서는 억제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심장박동 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
빨라질 거예요. 심장박동 촉진되는 거 긴장 상태고 억제되는 거 안정 상태야. 자, 그 다음에 긴장했을 때 밥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긴장했을 때 소화운동 억제되고요. 안정됐을 때 촉진될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실제로 내가 긴장했을 땐지 아니야 아직 할 필요 없어. 긴장했을 땐지 안정했을 땐지 요거를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되고 긴장 상태는 교감신경의 작용이고 안정 상태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다.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뒤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서 당장 어떤지 동공 크기 말고는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지금 내가 긴장해서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율신경 이야기했고 옆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야기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해서 서로 반대작용을 한대. 그래서 심장에 작용했을 때 교감신경은 어때? 심장박동을 촉진시키죠? 부교감신경은요? 억제시키죠? 하나의 기관에 작용해서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요런 거 요 첫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교에서 요 단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기랑작용이다 라고 불러요. 다음 교감신경 하시면 긴장했을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요때 대처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부교감신경 하시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척수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척수는 중추신경계에 속하죠. 그 다음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안정됐을 때 심장박동 빨라지지 않아요. 그쵸?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초신경 맞죠? 맞아요 이거. 자, 다음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여기랑 여기는 맞거든요. 대뇌의 명령을 안 받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자, 대뇌를 거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 의식대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뇌 판단을 거치는 경우에 의식적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다라고 하면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야. 대뇌 안 거치면 전부 다 무조건 반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연수에서 일어나는 반사도 무조건 반사고요. 중간뇌에서 동공 크기 변하는 것도 무조건 반사고요. 척수에서 일어나는 반사도 무조건 반사예요. 오케이? 셋 다 무조건 반사야. 대뇌 가지고 대뇌를 거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엔 중추가 대뇌야.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로 작용을 해줄 거예요. 대뇌까지 안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의식적 반응이랑 무조건 반사에 속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의식적 반응은 대뇌까지 가서 대뇌로 내가 한번 생각해서 나와야 돼. 빨라 느려. 그러면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빠를까 느릴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 빠른 반응들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할 때. 그쵸? 자, 무조건 반사의 예시로 우리 압정 같은 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주전자 같은 걸 만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전자를 만졌을 때 당연히 사람이라면 뗄 거야. 뗄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만져보고 이거 계속 만지면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을 들어서 떼는 건지 뜨거워 하면서 동시에 떼는 건지 내가 이게 뜨거워서 위험하다라는 판단 후에 떼요? 계속 대고 있으면 화상 입을 것 같으니까 떼니? 아니야, 뜨거우니까 그냥 뗀 거야. 그쵸? 얘 떼는 작용 자체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의식으로 내가 직접 의지를 따라 의지대로 내린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누가 했냐? 척수가 걔 위험해 보이니까 척수에서 바로 떼라고 명령을 내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거.
회피 반사라는 단어 혹시 학교에서 사용을 했을까요? 안 했죠? 오케이. 요런 것들. 뜨겁거나 날카로운 거 만졌을 때 떼는 반응은 척수에서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무릎 반사 혹시 아세요? 무릎 아래쪽 치면은 무릎 튀어 올라가는 거. 그거 내가 안 올라가겠다고 힘주고 있는다고 그게 안 올라가죠? 아니거든요? 그쵸? 내 의식이랑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반응인 거지. 이 무릎 반사도 척수 반사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 반드시 일어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은 내가 판단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들이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좀 오래 걸릴 거야. 내가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대요. 그러면 내가 컵 보고 안 흘리게 그 위치 맞춰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만 따라야 돼요. 그쵸? 되게 많은 판단을 거치고 있는 거야.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껴요. 손이 시리니까 이거 손 얼 것 같으니까 장갑을 껴야겠다 하고 끼는 거죠. 요런 애들은 대뇌를 거치는 의식적인 반응인 거예요. 오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대뇌 반응 예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척수의 예시까지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됐어? 그 다음에 연수랑 중간뇌에서도 반사가 일어날 건데 연수 반사는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같은 것들 이런 거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얘네 반사 무조건 반사고요. 그 다음에 동공 반사하면 빛 비추면은 작아지는 거. 그쵸? 그거 중간뇌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판단을 하실 때 중간뇌는 눈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동공 반사는 안 어려워. 연수 반사는요. 목 위쪽. 재채기 입에서 나오죠? 딸꾹질 입에서 나와요. 침 분비 위에서 나와요. 눈물 분비 같은 것도 연수 반사거든요. 그런 것들. 하품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척수 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목 아래쪽이거나 전신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땀 분비 같은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죠. 땀. 그건 척수 반사의 예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반응 경로가 나와 있는데 내가 봤어. 보는 건요. 요거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감각신경이 바로 뇌로 들어가요.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보는 건 바로 뇌로 들어갈 거고 대뇌를 거쳐요. 연합뉴런이야. 요 초록 색깔이. 연합뉴런에서 판단한 다음에 척수 타고 내려갔다가 운동신경에 갈 거예요. 운동신경 통해서 요 근육을 조절해 줄 거야. 자, 그럼 대뇌를 거쳤죠? 중추가 대뇌인 거야. 대뇌를 거쳐서 중추가 대뇌인 반응을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다 이야기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엔 자극이 왔어요. 감각신경 타고 들어가는데 자극이 너무 위험한 자극이야. 계속 대고 있으면 다치는 자극이란 말이죠. 그러면 척수에서 바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 타고 근육 조절해서 뗄 거야. 이 경우에는 경로 쭉 보시면 대뇌가 안 들어가요. 척수 중간에 있죠. 척수가 중추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고. 이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반사다, 척수 반사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무조건 반사 내용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다. 내가 만졌어. 대뇌까지 가는 건 만지고 감각신경 타고 척수로 들어갔다. 대뇌로 가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 운동신경 타고 근육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움츠림 반사나 아니면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 타고 들어와서 척수 타고 바로 운동신경 타고 근육으로 갈 거예요. 훨씬 짧죠? 짧아서 빠른 것도 있어요. 반응 경로가 훨씬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난다. 저 무릎 반사, 동공 반사 있고요. 무릎 반사는 중추가 어디다? 척수고요. 동공 반사는 중간뇌요. 자, 그 다음에 반응 경로 비교 있는데 앞정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드는 거.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 앞정을 밟았대. 그럼 감각기관 타고 감각신경 타고 들어갈 거야. 근데 앞정을 밟았으니까 척수반사 일어나겠죠? 맞아요?
위험한 거 발견했으니까 척수반사 일어나서 내가 뗄 건데 그러면 A, G 그 다음에 바로 E로 갈 거야. 이게 무조건 반사죠. 척수반사죠. 맞아? 자, 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친대요. 공을 보는 거 눈에서는 바로 F에서 들어가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F에서 들어가서 대뇌를 거치고 원하는 방향으로 칠 거니까 내려가고 반응기관으로 가서 움직여야겠네. 맞아? 찾을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들 거래. 눈을 감았으니까 일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내가 이렇게 만질 거니까 A 타고 들어갈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더듬어서 연필을 찾아야 돼. 대뇌가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A 타고 B 타고 대뇌를 거쳐. 맞아?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 반응기관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요 반응 경로 찾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일단 이야기를 하고 호르몬은 10분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그 호르몬 혹시 아는 호르몬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거? 아무거나. 키 크는 호르몬 그거 뭔데?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 자, 호르몬이라고 하면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라고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정의 그대로 다 외우실 거예요. 호르몬이다 라고 하면 어딘가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들이야. 근데 어쨌든 신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조절될 거예요. 자, 요게 호르몬이라는 건데 호르몬은 일단 내분비샘이라는 데서 만들어질 거야. 만들어지는 것은 내분비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아예 없나? 있다. 이렇게 내분비샘이라는 기관이 있어. 저 기관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혈관으로 직접 분비될 거예요. 혈관으로 분비되고 그 다음에 표적기관이라는 게 있거든. 요쪽에 가서 작용을 할 거예요. 저 표적기관이 타겟이라는 건데 요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관으로 바로 분비된 다음에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저 혈관으로 분비된다라는 건 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분비돼요? 땀. 눈물은 어디로 분비되니? 눈물샘에서 눈 밖으로, 그쵸? 눈으로. 땀샘에서 땀 몸 표면으로, 바깥으로. 그 다음에 뭐 위샘 같은 거, 위액 같은 거 나오면 위 안으로 분비가 될 거죠. 그쵸? 그렇게 분비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는 외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애들이고요.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분비가 바로 혈관으로 될 거라는 거야. 땀샘 같은 거 통해서 나가거나 뭐 이런 눈물샘 통해서 나가고 이런 과정 없이 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혈관으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혈관으로 분비될 거고 혈관으로 분비가 되면 혈관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온몸에 모세혈관 다 있죠. 모세혈관까지 다 있으니까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혈관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해서 온몸에 작용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표적세포가 온몸일 때의 이야기고 이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작용하는 곳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우리 키가 클 건데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 키가 과도하게 클 수 있어요. 우리 2m 넘으면 그래도 그 부분부터는 좀 애매하죠. 그쵸? 2m 넘는 경우에는 우리 성장 호르몬 과다로 인한 거인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대로 그래도 나오긴 나와야 돼. 성장 호르몬 너무 안 나오면 키가 너무 작아질 수 있죠. 외소증 같은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량은 나와주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이상 증상 나타난다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호르몬이랑 신경의 작용을 비교해놨는데 왜 굳이 쟤네 둘을 비교하냐? 신경의 역할이 뭐야? 신경의 역할이 뭐야?
전달? 전달만? 뭘 어떻게 전달할 건데? 신경의 역할이 뭐야? 자극을 어떻게 해요? 자극 받아들여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떻게 할 건지 명령 내려서 몸을 직접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쵸? 그게 신경이고 호르몬도 결국 어떤 신호를 전달해서 몸을 조절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둘 다 신호를 뭔가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몸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맞아요? 공통점은 있는데 그럼 얘네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호르몬은 혈액 타고 움직일 거야. 혈액 타고 혈관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 같은 경우는 뉴런이라는 세포를 통해서 세포에서 세포로 넘어가면서 전달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속도는 호르몬은 분비가 돼서 혈관 타고 가다가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 이게 빠를까? 아니면 그냥 그 세포에서 세포로 바로 넘어가는 신경이 빠를까? 세포에서 세포로 바로 넘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신경이라고 하면 이 세포에서 이 세포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 호르몬이다 라고 하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돼서 이 혈액 타고 혈관 타고 표적기관까지 가서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야. 호르몬이 훨씬 느리죠. 그래서 신호 전달 속도가 신경이 빠르고 호르몬이 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신경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되돌아올 수 없죠. 받는 애랑 주는 애랑 따로 있었어. 되돌아오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나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해서 팔을 움직여야겠다 하면 한 번만 움직이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야.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내 몸속에 남아서 돌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호르몬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신경은 일시적으로 한 번 가고 끝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용 범위도요. 신경은 자 이렇게 만약에 신경세포들이 있다면 뉴런들이 있다면 이쪽으로는 연결될 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자극을 줬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 친구한테 이 세포에 작용을 할까요? 이어져 있지가 않잖아.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 맞아? 그러면 되게 좁은 부위에만 작용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 타고 온몸으로 가서 온몸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표적세포, 표적기관에 작용을 할 수 있죠. 작용 범위 호르몬이 훨씬 넓고 신경이 훨씬 좁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용 괜찮아요? 요거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분비샘과 호르몬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내분비샘이라고 하면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분비하는 기관들이다 생각해 줄 건데 첫 번째 내분비샘으로 뇌하수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뇌 그림 있죠? 여기 뭐야 이름이? 이 부분? 대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간뇌였어요. 요쪽은 중간뇌.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연수. 그 다음에 밑으로 이어진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소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간뇌 밑에 보면 작게 뭐가 달려 있거든요. 이 달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불러요. 이 뇌하수체라고 부르는 내분비샘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목에 보시면 나비 모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나비 모양의 갑상샘 있어요. 내분비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있어요. 이자 언제 배웠어? 작년에 어디서 배웠어? 소화계에서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자 맞는데 호르몬도 분비할 수 있어요. 호르몬 분비할 땐 내분비샘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자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붙어있는 얘 이름이 뭘까? 얘네 빨간 거 이거 뭐야? 콩팥이죠? 콩팥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붙어있는 애들 이름이 부신이에요. 부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식기관까지 있을 거예요. 여성의 난소 있고요. 남성의 정소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분비샘들 그림 보고 내가 뭔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할 수 있을까요? 요거 먼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군지도 외워줄 건데 그 형광펜도 따로 안 칠게. 그냥 어차피 싹 다 외워야 돼요. 생장 호르몬 하시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뭐 하는 걸까? 생장 호르몬 뭐 하겠어? 키 크는데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데 작용하는 게 생장 호르몬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름 보니까 뭐 하게 생겼어?
뭐를 어떻게 하게 생겼어? 자극하게. 맞아요. 갑상샘을 자극할 거예요. 얘가 뭐 진짜로 분비되면 갑상샘을 자극할 거야. 오케이? 자, 티록신의 분비 촉진한다. 이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도 나올 건데, 이뇨작용이 뭐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뇨작용? 커피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뇨작용이 뭘까? 소변 보는 작용을 이뇨작용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나 앞에 항자가 붙었어. 이뇨작용을 못하게 막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 소변량이 줄어드냐 라고 하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대. 물의 재흡수가 뭐였어? 여과, 재흡수, 분비 3개 배웠었는데, 재흡수는 뭐였죠? 여과된 물질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다시 혈액으로 들고 오는 걸 재흡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건 오줌이 되려고 했던 물을 어디로 들고 온다고? 혈액으로 들고 온다고. 그러면 혈액 안에 물이 많아지고 오줌이 될 물이 적어지니까 소변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다 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3가지 나올 거야,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까지. 요 기능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었어. 갑상샘은 요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샘이고요. 티록신이라는 거 나올 거야. 티록신에선 세포호흡 촉진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하냐?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킬 거야.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오겠죠? 맞아요? 응, 이거예요.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 촉진이다 라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결? 괜찮아? 응. 자,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콩팥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붙어있는 거, 요거 우리 부신이라고 부르고요. 아드레날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요 아드레날린이 부신에서 나올 거고, 아드레날린이랑 에피네프린이랑 같은 이름이에요, 2개. 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요거 나올 건데, 아드레날린 언제 나와? 싸울 때. 맞아. 몸의 긴장 상태일 때 나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심장박동 촉진할 거고요. 혈당량도 증가시켜요, 얘는.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갈 거야. 오케이? 요런 역할 한다라는 거 3가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게 혹시 인슐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인슐린 언제 들어봤어? 약 이름 당뇨. 약 이름, 그러니까 치료제로 쓰긴 해요. 맞아요. 약의 그 이름은 아니고 인슐린을 처방받아서 인슐린을 맞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슐린 하면 혈당량을 감소시켜줘. 당뇨병은 혈당량이 높은 질병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는 게 인슐린이 적어서 혈당량이 높은 거야. 감소시켜주는 인슐린 맞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역할이고,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둘이 역할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의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있어요.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에 역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수에서 나오는 남성의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있어요. 요거까지 남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요거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몇 개 뺀다면 운이 좋은데 아마 거의 안 뺄 거예요. 빼더라도 얘 정도 빼겠지. 그래서 요거는 다 외워주시면 되고, 옆에 내분비샘과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는 거 있는데, 내분비샘 하면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표적기관은 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에서 작용한다고? 콩팥에서 작용한다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내분비샘은 뇌하수체가 되는 거고요.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콩팥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응. 자,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고,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옆 페이지에.
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무릎 반사 척수 맞죠?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친다. 맞고요.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느리게 일어난다. 느려요? 빠르게 일어나죠?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것은 의식적 반응이다. 맞죠?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뒷부분만 보시면 의식적 반응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응은 자극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요. 감각신경 타고 어디로 가? 중추가 어디야? 척수죠. 여기에선 중추가 척수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떼는 것들. 그 다음에 운동신경 타고 반응기관 근육으로 가서요. 떼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길을 건널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중추가 어디겠어? 중추가 대뇌여야지, 그쵸? 자, 그러면 자극이 들어와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올 거야. 내가 봤어, 눈으로. 그 다음에 감각신경 타고 어디로 가야 돼? 자, 우리 눈은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감각신경 타고 바로 뇌로 들어간다 하시면 돼요. 대뇌로 들어간다. 눈은. 오케이? 자, 그래서 감각신경 타고 대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건 내 몸의 근육들 움직일 때는 척수 거쳐서 운동신경 타고 반응기관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신호전달 속도가 호르몬은 느리니 빠르니? 느리죠. 신경은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작용 범위 호르몬은 어떻죠? 좁아 넓어? 호르몬은 넓은 범위에 작용할 거고요. 신경은요? 좁은 범위에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A부터 F까지 이름 쓰라고 되어 있어요. A는 이름이 뭘까? 네 글자예요. 뇌하수체. B는요? 갑상샘. C는요? 콩팥에 붙어있는 거. 두 글자. 부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D. D가 이자예요. 콩팥 가운데에 저렇게 넓게 있는 거. 그 다음에 E는요? 여성에게 있는 난소고요. F는요? 남성에게 있는 정소다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분비샘 A,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생장호르몬 있었고요.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건 누구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이름 긴데 정확하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콩팥에서 물의 대흡수를 촉진하는 건 항이뇨 호르몬. 자, 그 다음에 B는 갑상샘이었고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죠? 티록신. 자, 그 다음 부신에서 분비되는 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있고요. 심장박동 어떻게 돼? 싸울 때 분비되는데 심장박동 어떻게 되겠어? 촉진. 자, 그 다음에 D는 이자고요. 인슐린이랑 뭐 나온다? 글루카곤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이름 다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높여 낮춰? 낮출 거예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분비되어서 여자의 2차 정징 발현에 역할을 하고 있고, 정소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이름이 뭐다? 테스토스테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외우는 건 집에서
펼쳐놓고 이번에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눈이랑 귀 외웠던 것처럼 이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호르몬 관련 질병 볼게요. 과잉이나 부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날 수 있고 생장 호르몬 결핍되면 키가 매우 작은 소인증 나타날 수 있어요. 그쵸?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게 소인증이고 그 다음에 매우 큰 거 거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인증 같은 경우에는 생장 호르몬 과다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인증이랑 말단 비대증이라는 거 있는데 말단이 어디야? 말단이 무슨 뜻이야? 끝부분이라는 뜻이죠. 비대래. 커진다는 걸까? 작아진다는 걸까? 커진다는 거예요. 끝부분이 커지는 거 말단 비대증이라고 부르고요. 입술이랑 코 같은 부분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이랑 발도 커진대요. 그래서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할 경우에는 키가 클 거야. 근데 성장기 이후에 성장판 다 닫혔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생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이 결핍된 경우에는 티록신의 역할이 뭔지 기억나요? 티록신의 역할? 맞아요.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였어. 그래서 결핍된 경우에는 세포호흡이 좀 덜 일어날 거고 과다한 경우에는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핍된 경우 갑상샘 기능이 떨어진다 해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고요.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해요. 세포호흡하면 세포호흡이라는 게 포도당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거였지. 네. 근데 포도당 분해가 덜 되니까 체중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이 너무 많으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거든. 과다해졌다는 뜻이에요. 항진되었다라는 게. 맥박 빨라지고요. 눈 돌출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진짜 옆에서 봤을 때 눈에 띄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눈이 돌출될 거고 체중이 감소해요. 포도당 계속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랑 저하증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적어도 인슐린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슐린 결핍된 경우에 나타나는 질병, 당뇨병 있고요. 그 혈액 속에 혈당량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해서 당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갈증도 잘 느낀다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요것도 다 외워주시면 돼요. 놀랍죠? 다 외우시면 돼요. 다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호르몬에 대한 내용 괜찮아요? 요 호르몬이랑 신경 가지고 밑에 항상성 내용 볼 건데 항상성 우리 이미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어. 언제 이야기했지? 오늘도 얘기했어. 이건 지금 무조건 아는 사람 저 모르는 사람이 간내할 때 이야기했어. 간내의 역할이 뭐야? 체온. 체온이랑 체액의 농도를 어떻게 유지한다? 적당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성이다 하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체온 유지, 우리 몸의 체온 얼마예요? 36.5도죠? 내가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서 뭐 되게 오래 있으면서 체온증 나타날 수 있지만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 체온이 변해요? 34도 막 이렇게 떨어져? 아니야. 내 체온 물속에 들어가도 36.5도고요. 뭐 뜨거운 사우나 같은 데에서 지지고 있어도 36.5도일 거예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혈당량도 높아지면 당뇨병이라고 했죠. 얘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겠네.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의 예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항상성은 어떻게 유지되니? 라고 했을 때 신경이랑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는 거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인데 체온 유지 다시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의 체온이 정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36.5도야? 아니야. 나 열 날 때 있어요. 그쵸? 맞아요? 열 날 때도 있고 뭐 너무 차가운 물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자로 유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올라갔을 때 36.5도로 다시 낮춰줄 거고 내려갔을 땐 36.5도로 올려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36.5도로 맞춰주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얘가 올라가려고 할 땐 내려주는 거, 내려가려고 할 땐 올려주는 작용이 일어나야겠죠? 이 작용을 신경이랑 호르몬이 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두 가지 체온 유지랑 혈당량 유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체온 조절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누구다? 간내다. 항상성의 역할하는 거 간내거든요. 간내가 명령할 거야. 그래서 열 방출량이랑 발생량을 조절한대요. 열 방출량이 많아지면 내 체온이 어떻게 될까? 열 방출량 많아지면 체온 어떻게 될까? 오! 그치. 내 열을 바깥으로 막 내보내는 거니까 내 체온은 떨어질 거야. 열 발생량이 많아지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 체온이 높은 상태면 방출량이랑 발생량 중에 누구를 높여야 돼? 체온이 높아. 나 지금 38도야. 뭘 높여야 돼? 열 방출량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 체온이 34도예요. 어떤 걸 높여야 돼요? 방출량이야, 발생량이야? 발생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데, 일단 왼쪽 거 먼저 볼게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면 체온이 높아지겠니? 낮아지겠니?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내 체온도 일단 따라서 올라는 갈 거야. 맞아? 일단 따라서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36.5도로 돌리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체온이 일단 당연히 높아져요. 그걸 우리가 고온 자극이라고 할 거야. 주위 온도 높아진 거 고온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누가 판단한다? 항상성 유지하는 거 누가 중요하다? 뇌 중에서도 간내. 간내가 판단할 거야. 간내가 판단해서 지금 체온이 올라갔으니까 열 방출량을 어떻게 한다?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야 체온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열 방출량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나 봤더니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킨대.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키면 피부 근처에 그 혈액이 더 많이 흐르겠죠. 그쵸? 그 혈액에서 그럼 계속 흐르게 되면서 열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피부 근처 혈관에서. 그래서 우리 더울 때 얼굴 빨개지는 거 있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 거예요. 열 방출량 증가시키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증가된다 되어 있는데, 땀 분비가 증가하면 뭐가 좋을까? 땀 나고요. 나고 나서 계속 내 몸에 있어? 떨어질 때까지? 아니야. 어떻게 돼? 땀이 마를 거예요. 땀이 마르면요,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 어디에 해당해? 기화에 해당해요. 기화열은 흡수인가요? 방출인가요? 흡수였어요. 맞아. 기화열 흡수. 얘가 기화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해 갈 거야. 그래서 내 체온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더울 때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추울 때가 조금 복잡하게 써 있어요.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체온 낮아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저온 자극이라고 부를 거고, 판단 누가 한다? 판단 똑같이 간내가 해야죠. 그쵸? 저온 자극 판단 간내가 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티록신 분비로 갈 거야. 티록신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티록신 어떤 내분비샘에서 나와?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샘을 뭐라고 한다? 갑상샘이라고 하는데,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뇌하수체에서 누구 나왔어야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지 갑상샘을 자극하겠죠. 오케이? 자, 간내에서 저온 자극 받아들이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얘 때문에 갑상샘이 자극돼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할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티록신의 역할은 뭐였어? 티록신의 역할? 뭐 촉진? 세포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였거든요. 혹시 세포호흡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기억나나요? 발열 반응이었죠. 세포호흡 촉진되면은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이거 발열 반응이잖아. 열 나면서 몸이 따뜻해질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파란 색깔 화살표는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의 작용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됐었죠. 추울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 줄 거야. 그쵸? 그러면 열 방출량이 감소할 거예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는지 수축시키는지는 열 방출량이랑 관련 있는 애들이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런데 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추우면 덜덜 떨리죠? 덜덜 떨 수도 있어요. 그럼 떨리면 그 떨림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할 거야. 그래서 이 근육 떨림 같은 경우에는 열 발생량이랑 관련 있는 애예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뭐가 조절되는지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자, 요것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밑에 더울 때 보시면 열 방출량을 높여야 되죠. 열 방출량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야. 지나다니는 열을 품고 있는 혈액의 양을 늘리는 거야. 그 혈액에서 열이 빠져나가도록. 자, 그 다음에 땀 분비 증가시키면 기화열 흡수에 의해서 열 방출량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체온이 낮은 상황, 저온자극이죠. 이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요. 열 방출량이랑 관련 있는 애들이고 열 방출량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근육 떨림, 요거는 신경의 작용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육 떨림에 의해서 열 발생량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오고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오고 세포호흡 촉진되면서 열 발생량 증가할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내용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피부 근처 혈관의 변화 나와 있는데 더울 때 이렇게 확장되고 추울 때 수축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 얼굴 빨개지고 추울 때 하얗게 질리는 거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체온 조절되는 거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 누구 있었어? 인슐린은 혈당량 어떻게 해요? 인슐린 혈당량 높여 낮춰? 낮춰요. 글루카곤은? 자, 그러면 원래 정상 혈당량이 있었는데 또 왼쪽부터 가볼게요. 밥 먹었어. 밥 먹으면 얘가 녹말 먹었을 때 다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흡수됐을 거야. 맞아? 포도당으로 모세혈관으로 흡수됐으면 혈액 안에 당분이 어떻게 돼? 밥 먹고 나면 혈액 안에 당분이 많아지겠죠. 식사하고 나면 혈당량 증가할 거예요. 자, 혈당량 증가해 있을 때 누가 나와야겠어?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중에? 인슐린이 나와야 돼. 혈당량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니까 혈당량 낮춰주는 인슐린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 인슐린 분비되는 내분비샘은 이자고요. 지금 여기는 그려져 있진 않은데 혈당량 조절도 간내 거쳐서 간내 판단 아래에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의 역할을 우리가 혈당량 감소시키는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야. 첫 번째, 쟤 뭐야? 이거 무슨 기관이야? 소화기관 중에서 이름이 뭐야? 제가 간이에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꿀 거예요. 포도당은 단당류거든요. 육각형 모양 단당류인데 글리코젠은 다당류야. 녹말 같은 애들인데 좀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혈액 안에 포도당 양이 혈당량이거든? 그거 갖다가 모아서 글리코젠 만들면 혈당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한대. 혈당량이 어디에 있는 당분의 양이라고? 혈액에 있는 당분의 양이라고. 세포에는 당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혈액에 많으니까 세포로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포로 포도당 흡수하는 것도 인슐린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되게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혈당량이 떨어지는 때에는 운동 등으로 혈당량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운동하면 나 에너지 필요하지. 에너지 필요하니까 뭐 했겠어? 세포 호흡했을 거야. 포도당 많이 분해시켰겠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혈당량 떨어질 거거든요. 혈당량 감소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호르몬 나와야 돼? 혈당량 높여주는 글루카곤 나와야 되죠? 어느 내분비샘에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랑 호르몬 분비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분비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혈당량 올라가게 되겠죠. 요거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량 감소시키는 건데 어떻게 감소시킨다? 첫 번째는 간에서 뭐를 뭐로 바꾼대?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를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바꿀 거예요. 전환시킬 거야.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야. 그쵸? 혈당량이라고 하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니까 포도당 없애려고 저럴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할 거예요. 온몸의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고요. 혈당량이라고 하면 혈액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혈액에서 빼내서 세포로 갈 거야. 그럼 되겠죠? 오케이?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는 것도 인슐린의 역할이고 글루카곤의 역할은 글리코젠 만들어놨던 요 다당류를요.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서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분비할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똑같이 간에서 일어날 거고. 자, 그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어디야? 어디 가서 작용하고 있어, 둘 다? 간에 가서 작용하고 있어요. 간이 표적 기관이야.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온몸의 조직세포도 표적세포로 작용하긴 하지만 표적기관 둘의 공통되는 표적기관 물어보면 간이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괜찮아? 응. 그래서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첫 번째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할 거고 두 번째는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 분비될 건데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거야.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몸속의 수분량 조절은 미래엔 교과서 우리 없죠? 요거 학교에서 안 했죠? 몰라요? 망포중 혹시 4단원 수업 다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요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하면 그때 이야기해주세요. 요거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자, 그럼 옆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티록신 분비 부족으로 나타나는 질병. 맞아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해주시면 되고 인슐린 분비 부족, 당뇨병, 생장호르몬 분비 부족, 성장기 이후에 생장호르몬 과다 분비, 말단비대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울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 어느 거야? 근육이 떨리는 건 어떻게 돼요? 발생량이야, 방출량이야? 발생량 증가시키는 거죠. 땀 분비가 증가하는 건 방출량을 어떻게 한 거죠? 결 방출량 증가시킬 거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대. 방출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증가시키는 거 맞을까요? 자, 그다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대. 열 방출량이 어떻게 될까? 감소한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여 세포호흡이 촉진된다. 방출량이야, 발생량이야? 발열 반응이죠. 열 발생량이고요.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럼 추울 때 일어나야 되는 작용은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해?
높여줘야겠죠. 방출량은 낮춰줘야 하고요. 그럼 답은 어떤 거죠?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가지 골라주시면 돼요. 왜? 뭐가 문제야? 미래 방출량 매정. 방출량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작용 어떤 거예요? 니은이랑 디귿. 열 방출량 증가하게 되면 체온은 어떻게 돼? 체온은 낮아지겠죠. 그럼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건 고온 자극 받았을 때야, 저온 자극 받았을 때야? 고온 자극 받았을 때. 체온이 올라가서 열 방출량 증가시켜서 다시 낮춰줄 거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14번 호르몬 A랑 B의 이름을 쓰세요 되어 있는데 혈당량 증가시키는 애 이름이 뭐야? 글루카곤이요. 그 다음에 혈당량 감소시키는 건? 인슐린. 자, 다음 15번.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뭐가 분비될까요? 높을 때. A랑 B 중에. 인슐린 분비돼야겠죠? 그럼 간에서 뭐가 뭐로 바뀌어요? 고단비. 글루코젠. 글리코젠이에요. 글리코젠. 그 다음에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도 촉진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혈당량이 낮을 때는 누가 분비된다? 글루카곤 분비되어서 뭐로 바꾼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꿀 거다. 그래서 포도당이 단당류고 글리코젠이 포도당 여러 개 붙은 거라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 합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붙어 있었던 글리코젠을 하나씩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분해하는 것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다 외워주셔야 되고 그 숙제는 여러분 단원평가 문제까지 다 해주실 거예요. 157쪽까지.